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이 이제 8월 29일 날 방송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제 이게 A, B, C로 가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지금 아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름대 요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도지 모양 나오면서 좀 내려가는 모양새고요. 구름대도 뚫리고 이제 기준선도 다시 하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구름대 상단을 넘기지는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후행 스팬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기준선이 내일부터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내려오겠죠. 오늘 장 시작하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딱 고점이 요 날이었고 내려오면서 기준선이 딱 내려오면서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움직였던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한 마이너스 0.7%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4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75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살펴보시면은 일단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랑 나스닥, S&P 살짝 좀 증가가 됐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롱 포지션이 살짝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S&P 숏이 조금 더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월 선물 만기로 봤을 때 이제 여전히 일단 개인이 매수 우위다. 한 8.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기관 다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 중이긴 한데 최근엔 조금 매수한 모습. 그러나 이제 누적적으로 한 3조 9천 정도 매도 중이고, 연초 이후로는 이제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매수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긴 시계열로는 사실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개인만 사고 있다 보여지고, 그 다음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살짝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3조 정도 매수 중이고, 선물도 살짝 매도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누적으로는 순매수긴 합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부터도 수급이 크게 큰 변동은 없고, 다만 긴 시기로 봤을 때는 워낙 개인 매수가 좀 강한 모습,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신용잔고 누적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으로 봤을 때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좀 높은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한 2천억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전주 대비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조, 거의 4천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데이터 보면은 이제 페드 모델과 일드갭 보면은 일단 일드갭 같은 경우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이 정도 수치면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긴 시결로 봐도 여전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좀 그렇고, 코스닥도 여전히 다 고평가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것도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페드 모델로 봐도 둘 다 좀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번 보여드립니다만 트레일링 퍼도 그렇고, 특히 PBR 같은 경우 봤을 때 여전히 사실 밸류 부담은 매우 심하게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금리를 봤을 때 실질 금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좀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질 미국 주택 가격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뭐 하락을 했지만 뭐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다 보여지고, 국내 쪽은 막 그만큼 높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표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ECB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뭐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BOJ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BOJ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죠, 자산이.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OJ도 이 양적 완화가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결국에는 양적 긴축으로 돌아설 거다. 근데 일단 뭐 지금은 일단 양적 완화부터 스탑을 해야 되겠죠.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가 되면 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살펴보면은 뭐 결국 유통 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일단 뭐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증시가 좀 우호적으로 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급준비예금이 511억 16억 달러 정도 좀 증가한 게 좀 영향을 미쳤었고, 그 다음 TGA가 한 570억 달러 정도 증가됐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RRP도 이제 마이너스 1142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사실 지수는 올라가고 RRP가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증시에는 좀 완충작용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자산이 그래서 이제 178억 달러밖에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QT가 좀 빨리 안 되고 있죠. 원래 매달 합계 950억 달러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좀 정상적인 속도로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이제 증시에 계속 좀 약간 우호적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사실 향후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일단 뭐 증시 쪽이 계속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단 뭐 이거 시카고 연은 국가금융 여건 레버리지 하위 지수 같은 경우에도 1을 넘어섰다가 내려가면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내려갈 때가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이제 대출 기준 강화 비율도 사실 40을 넘었을 때 항상 증시가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뭐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될 거다, 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뭐 인하될 거다라고 하지만 금리는 인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요. 경착륙을 해서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거나 뭐 사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연착륙이 되려고 하려면은 뭐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일단 수요가 너무 강하고요. 이 수요를 무너뜨리려면 결국 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 사무실 공급이다라고 치면은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갔었는데 공급은 안 늘리고, 경영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가 뭐 사실 중국, 러시아 vs 뭐 미국과 이제 뭐 나머지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두 집 살림을 하면 당연히 한 집 살림보다 당연히 공급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용도 더 커지고.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여기 7, 80년대도 수요가 더 세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발생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게 수요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공급의 좀 문제도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이 늘고 있지 않다, 뭐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쪽이라고 봅니다. 중국 쪽이 M2 나누기 M1이 통화 송수인데 너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M1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현금이라고 치면은 이 M2는 결국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근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이제 100이었다고 치면은 이 돈이 다 1 남겨두고 뭐 199가 됐다고 생각해보죠. 1로 주식과 부동산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그 다음 얘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더 이상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을 때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게 이 M2 나누기 M1이에요. 지금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죠. 근데 2015년도 이렇게 높았을 때 증시 급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서 중국이 뭐 완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되게 급격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중국 잡으려고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긴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이 완화적으로 하면 돈이 다 글로 빠지면서 위안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성수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게 결국 문제가 될 거고 우리나라가 통화 성수가 높을 때도 문제가 났었거든요. 가장 높을 때 IMF 발발했고 두 번째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문제가 날 거다.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M1 증가를 보시면 뭐 상당히 내려와 있죠. 돈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고 돈이 없으면 뭐 당연히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뭐 사실 그런 뭐 증권들 가격, 부동산 가격은 뭐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자산에 비해서 자산을 팔고 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뭐 총 자산 대비 뭐 GDP도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게 결국 파란 색깔 선인데 이 선인데 이게 20%가 적정이거든요. 이게 윌러 이제 연준이사도 그렇고 연방준비에서 한 20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GDP 대비해서. 근데 너무나 지금 높은 상황이죠. 이게 결국 이렇게 내려와야 될 텐데 뭐 그 동안 이제 지준이 결국 감소를 계속 해야 될 거고 그 지준이 낮았던 거 때문에 금리가 낮고 할인율이 낮았던 거거든요. 이 지준이 많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와 할인율 R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멀티플이 높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P나 PB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반대로 가면 금리랑 할인율이 높아지고 퍼랑 PBR은 낮아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내려가면서 뭐 증시엔 당연히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돼 왔기 때문에 증시가 한번 빠졌었다가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은 보였지만 결국 그게 기술적 반등이고 결국 18로 다시 한번 내려갈 거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뭐 실업률도 결국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역축이긴 한데요. 이제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뭐 왜냐면 이제 정부 부채 대비 GDP도 미국이 워낙 높습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냥 윌스 5000 대비 GDP도 너무 높은 수준이고 윌스 5000 대비 M2도 너무 높은 수준이고 이제 나스닥 대비 M2도 너무 높은 수준이고 S&P 대비 M2도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정해도 뭐 증시 상당히 지금 고평가 영역이다. 요거에 대한 되돌림이 한 번은 저는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 사실 뭐 또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제 뭐 사우디랑 뭐 러시아 쪽 감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또 튀고 있죠. 뭐 사실 유가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메인 전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결국 사실 이렇게 물가가 아주 바닥을 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들 물가는 계속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유가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TGA예요. 사실 TGA. 이 재무부 일반 개정 때문에 통화 승수가 높아지는 게 제일 크고요. 결국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이 증가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사용도 되고 증가도 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계속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되면서 이게 통화가 한번 승수 효과를 낸 다음에 다시 지준으로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겁니다. 왜냐면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 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통화 승수랑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줄여야 되는 그 통화량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조정 기준 금리인데요. 그냥 기준금리랑 차이가 있다면 그냥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5.5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 기준금리 2.5거든요. 이제 3%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GDP 대비해서 이 적정 통화량만큼에서 그 통화량 1조 달러만큼이 사실 금리 1% 기준금리 인하 효과거든요. 지금 3조 달러가 더 과잉해서
GDP 대비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그걸 실제로 감안하면 미국 경제의 기준금리는 지금 2.5%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축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물가 대비해서.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국내 쪽은 뭐 얘기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대체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3년, 10년, 뭐 미국채 10년 일단 대부분 다 숏 포지션 결국 좀 금리가 좀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 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I 당연히 상승 추세, 이제 삼성도 상승 추세인데 뭐 슬슬 저는 좀 고점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사실 기술적 반등 여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이건 뭐 네, 사실 코스피 쪽으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쉽긴 하겠네요. 뭐 참고 삼아 그냥 데이터들만 보여드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뭐 코스피랑 나머지 그냥 지수들 데이터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서 보시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요즘엔 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보시면은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뭐 여전히 좀 쇼추세에 더 가깝고, 뭐 나스닥과 S&P는 뭐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그런 수준이긴 한데, 보시면은 일단 뭐 나스닥 12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숏으로 들어왔고, 여기도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숏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이 RSI 같은 경우도 70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좀 하방으로 내려올 상황이다. 120분봉 현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선물 추세로도 여기 터치하고 여기도 터치하고 내려올 충분한 조건이 좀 갖추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RSI로 봐도 그렇고요. 일봉으로 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가는 모습, RSI랑 같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도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거, 당연히 이제 숏 하방 추세고요. 여기도 벌어졌다가 내려오는 상황, 당연히 이제 숏의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뭐 120 빠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30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쭉쭉 하락하리라 지금 보여지는 모양새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RSI가 여기 하단까지는 좀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 더 깔끔하지는 않긴 합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내려가는 건 더 확정적인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그냥 이 상황에서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벌어지면서 여기 RSI가 30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뭐 주봉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차트 쪽으로 살펴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 치고 결국 A, B, 지금 C의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A, B, C로 A 나오고 큰 A 나오고 A, B, C로 B 나오고, 그 다음 1, 2, 3, 4, 5로 C가 나오면서 큰 B고 C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고점하고 후행 스팬이 딱 겹쳐져 있잖아요. 내일부터 기준선 방향 내려갈 거고, 여기서 도지 모양 나오면서 사실 구름대 상단에서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최소한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뭐 바로 빠지지 않을까. 안에서 뭐 잠깐의 뭐 반등은 있겠지만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네 파동인데 이게 그냥 4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까지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 조정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준선 방향도 내일부터 이제 내려갈 예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도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52동평균선 뚫렸고 구름대 상단을 넘어가지 못하고 똑같이 내려오면서 기준선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 여기도 기준선이 또 내일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받쳐줄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S&P도 똑같이 구름대 내려오고 이제 구름대 내려오면서 기준선이 쭉쭉쭉쭉 내려오는 상황. 같이 빠진다라고 보여지고 나스닥백도 뭐 마찬가지죠. 기준선 내려오면서 같이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똑같이 여기는 이제 하루 더 걸리긴 하겠네요. 여기도 결국 하루 더 걸리지만 결국 기준선 같이 빠지면서 빠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인도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V코스피도 결국 다시 이제 저점을 하회하지 못하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도 결국 구름대 넘지 못하고 여기 기준선도 내려오겠죠. 당연히 후행스팬이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기준선 내려오면서 좀 하락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다시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후행스팬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이미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여기도 똑같이 1, 2, 3, 4지 않을까. 1이랑 4는 좀 솔직히 겹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아니면 이제 1, 2, 3의 1, 3의 2, 3의 3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뭐가 됐든 한번 내려가는 파동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여기 기준선이 이제 드디어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다 같이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다. 여기는 기준선 조금 남았죠. 한 이틀 정도. 이제 한 3일 뒤부터 좀 빠질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그래서 좀 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조정 보이고 다시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지 않을까 싶고 WTI는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인데 일단 좀 과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 여기 구름대 뚫리면서 내려가면 좀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채 10년도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도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좀 살려놨고요. 미국채 10년도 똑같이 일단 살려는 놨는데 기준선 여기 밑을 뚫리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은 사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삼성전자만 일단 얘기를 드리면 여기 구름대 NDB 한번 납품되는 거 하면서 좀 급등을 했지만 결국 이게 그냥 A, B, C라고 보여집니다. A, B, C 반등 이후에 결국엔 여긴 잠깐 구름대를 넘긴 했지만 결국은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후행스팬 따라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기 추세적으로 제가 100년짜리 사이클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일단 100년짜리 사이클이 굳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여기서 1, 2, 3, 4, 5 나오고 A, B, C가 되는 거는 사실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 한 200일 이동 평균선인 여기까지는 저는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 있어 보이고 중국 쪽 비구이브 아니면 사실 달러채 갚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자 갚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그 이자도 한번 못 냈던 경력이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결국은 문제가 터질 거다. 지금 중국 지금 개발 1위 업체가 부도가 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면 사실 지금 다 난리가 난 상황이고 지금 중국 쪽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진핑이랑 지금 원로들이랑 싸우고 있다고도 하죠. 싸운다기보다는 한 소리 듣고 지금 약간 좀 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대만 쪽 저는 좀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좀 세계화는 계속 깨져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QT가 되고 이제 세계가 이제 완전 이원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공급량은 줄어들고 근데 할인율은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멀티플은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세계의 50%가 브릭스 국가고 나머지가 이제 친미 국가인데 5대 5인데 원래는 100을 팔다가 50밖에 못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공급망이 또 붕괴가 되면서 원가가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기업 이익에도 결과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다. 기술적 반등이 또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빠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